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오디세이는 자 밀레투스가 드디어 폭삭 망해버리죠. 페르시아한테 군사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연합군 꾸린다고 꾸렸는데 그리스 세계가 성웅 이순신이 혼자서 한 척으로 하고 나머지 다 뿔뿔이 이렇게 뒤에서 했던 것처럼 다 흩어져 막 엉망이었어요. 그게 첫 만남이야. 그 두 운명의 충돌. 어, 이미 그 시기는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던 시기긴 하지만은 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붙었던 카데시 전투가 있었죠. 기원전 13세기경에 히타이트와 이집트, 람세스 2세. 그게 좀 큰, 뭐랄까, 제국과 신국 간의 굉장히 오래된 싸움이고, 나머지 동네에서 그쯤에 전개됐던 역사 중에서 그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붙은 게 아직 없을 정도로 고되고, 지금은 이제 기원전 5세기, 6세기에서 5세기 그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많이 있잖아요. 춘추 전국이고 뭐 겐지스 강의 이제 쪼꼬미들 이제 싸움이고 그 많이 있는데 그리스들은 쪼꼬미들이거든 사실. 그리스에 있는 것들 저 것들이란다. 포리스들은 다 가문이고 무역상들이고 뭐 귀족들이고 뭐 왕이고 이런데 말씀드렸듯이 폴리스의 아테네에서 지금 그 민주정 가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리스 본토보다 그 주위의 폴리스가 몇 배는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폴리스는 왕정, 귀족정 다양했단 말이에요. 밀레투스도 왕정이니까. 그러나 제국의 왕이랑 전혀 다른 왕이야,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도의 문화가 뽑혔죠. 밀레투스 학파라고 했던 헤라클레이토스까지도 그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그리스 정체성이 강해요. 근데 완전히 폐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일단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거기랑 먼저 붙기도 했지만은 거기가 사실 그리스 문명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크레타 문명, 뭐 에게 문명 이쪽은 서구 사람들은 일단 거기랑 조금 선을 긋는 편이고 우리는 그걸 연속성 있게 이제 볼 수 있죠. 충분히 볼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문화가 꼽힌 건 아니거든요. 탈레스부터예요. 결국은 물로 아르케를 설명했던 탈레스부터 아르케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 지방 엘레아 학파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 다 이제 시기적으로 막 좀 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이 양반도 다 근처에 그 정치인들이니 뭐 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동시대로 점점 고르기아스까지 가면은 거의 동시대 사람일 뿐 아니라 서로의 연관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재미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단순히 재미는 아니고, 어쨌든, 그 동네에서도 이제 뭐 불경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테네로 많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이제 그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비슷한 현상이 아테네로 이제 그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자, 이제 서점에서 이제 작사를 내놨잖아. 페르시아가 작사를 내놨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디가 될까? 두 번째는 아테네예요. 왜냐? 이제 아테네 주위의 터키 지방, 이탈리아 지방, 즉 밀레투스와 엘레아와는 달리 거기는 문화적으로 사상의 한 측면인 자연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요. 제가 간헐적으로 중간에 몇 번 넣은 적이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한번 쫙 정리할 거예요. 현대학문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사유의 질이나 깊이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이자 과학이자 이런 것들, 분과되는 모든 것들의 시초예요. 철학, 자연 철학. 근데 그리스 지방은 그런 거보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식민지에, 그러니까 식민지가 그런 식민지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 이주해 간 곳 투폴리스에 비해서 처지지만 또 다른 사상인, 뭐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교과서에서는 자연 철학과 인간 철학 이렇게 구별해서 배웠는데, 그거 하기 전에 사상, 사회 사상, 뭐 인문 쪽에 가까운 거, 그리고 또 특히 사회 사상이 발달을 해서 바로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폭정이라기보다도 이제 삼주는 선정을 했는데 삼주의 아들이 폭정을 했죠. 그거를 극복하고 드디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민주정 있죠. 요게 그 시기에 시행이 되던 동시대예요. 동시대에 이제 그런 사회적인 방면에서 가장 리드하고 있는 아테네를 이제는 쳐야겠다. 물론 아테네 치기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폴리스를, 소아시아에도 폴리스가 엄청 많아. 근데 다 제꼈어. 다 제끼고 복속할래? 아니면 뒤질래? 복속하면은 이제 페르시아 편을 들었던 그 도시들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고, 페니키아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복속하지 않아. 난 그리스인이야. 이러면 그냥 폐허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일단 거기는 다 잡아놓고 그리스로 이제 아테네로 가려고 한 거야. 근데 아테네는 왜 아테네로 가려고 했을까? 밀레투스로 간 이유는 좀 아시겠죠? 가깝고 거기가 이제 뛰어난 문화적인 자부심이, 사실 문화적으로 높으면은 다른 거 무력으로 세고 뭐 다른 문명적으로 세다고 해도 그걸 느낍니다, 사실. 여러분 뭐 중국이 경제력 규모가 상당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 우리나라 영화 보고 우리나라 노래 듣고 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느끼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느끼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러시아랑 미국이랑 한창 경쟁할 때 단 한 번도 다른 분야에서 그 러시아가 앞선 적은 없지만 핵,
핵 기수는 실제 경쟁을 했어요. 그 자료들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서로 막 몇만 개씩 이렇게 경쟁을 하던 그 시기에도 무의식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온 게 이제 그쪽에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개방 개혁의 물결이잖아요. 고르바초프 양반 생각나네. 머리에 이 지도 비슷하게 조그만 뭐가 있었는데 그 고르바초프 나오고 막 할 때 젊은 사람들은 락 듣고 락앤롤 그리고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이러고 싶었던 거야. 그때 소련은 스타킹 같은 것도 생활용품도 생산 못하는, 핵무기는 하는데 스타킹은 생산을 못해. 지금도 크게 뭐 질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못했죠. 푸틴의 러시아도. 그래서 군사력이 세도 문화의 차이, 일단 사상, 그리고 사회 시스템 이런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것을 페르시아도 아마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어디를 공격 타격 지점으로 삼을 것인가를 보면은 밀레투스, 그 다음 아테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테네는 그때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그 500인 회의,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때 당시가 이제 그 더 이상 티라노사우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편 추방제도 만들고 500인 회의도 만들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민주정이라고 하는 평민들까지 이제 다 참여하는, 그 평민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의 그 시민이랑 다르다고는 했어요, 분명히. 그냥 극소수의 사실 평민이 오히려 부르주아에 가까워요, 사실. 그때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고 뭐 남자들의 그 적용되는 거였지만은 20살 이상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지고, 평민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중장보병 이런 것도 또 바뀝니다. 이 도리아에서 왔던 이제 갑옷이나 이런 게 좀 더 가볍게 기동성이 뛰어나게 바뀌고, 그러니까 개량이 되는 거지. 무기, 전투력, 전술 이런 것들이 개량이 돼요. 그리고 장군, 사실 국방이 그리스 세계에서 아테네에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 철학을 보면은 늘 국방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염두, 이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늘.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 있는 아테네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자, 아테네들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리아인들이 이제 내려왔을 때는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 같은 중장문병, 기원전 8세기와 기원전 이제 한 6, 5세기의 차이는 그 암흑 시기를 거치면서 도리아인들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물 혼자만 가도 안 되고 사상 혼자만 가도 안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곳이 결국은 패권을 잡거든. 근데 사상만 막 자연 철학 뛰어나고 민주정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은 이 몸통 같은 데에 그 철갑,
사실은 그거 청동기이긴 하거든요. 실제 철기는 아닌데 이렇게 그 금속으로 갑옷 입고, 그리고 중장 보병이야. 걔네들은 보병이야, 보병. 아직 기병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싸우는 거지, 무기 들고. 근데 요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마치 몽고가 그랬던 거예요. 몽고도 무거운 갑옷 막 철갑 두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중세 기사들 전통이 있는 요 유럽에서는 막 철갑 두르고 막 엄청 나잖아요. 투구 쓰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벼운 옷에 말 여러 마리를 같이 가지고 다니고 엄청 잘 쏘잖아, 화살을. 백발백중이지. 이게 다 우리나라 그 주몽도 사실 화살 잘 쏜다고 기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조대왕 같은 아주 조선왕조실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록도 정조대왕도 백발백중이야. 정조대왕이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이 그냥 아주 무사히 그것도 대단하단 말이야. 백발백중이야 그냥. 양궁 그 대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텐 하고 그 중간에 유리 깨고 하잖아요. 렌즈 깨고. 그런 식이야. 그렇게 잘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이미 그리스에서는 도리아의 중장 보병에서 한 차원 기동력을 높인 전력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야. 이루어졌으나 페르시아는 너무 거대하지. 거대한데 이제 페르시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 자, 그렇게 움직이면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갈까? 이제 그 전쟁사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몇 개가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왜 아테네를 향했는지. 근데 아테네를 어떤 식으로 처음엔 향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에 묶이는 게 지중해 근방뿐 아니라 위쪽에 마케도니아, 여기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로 묶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에 엄청난 철학자인, 늘 뭔가 숨기려고 해도 아주 낭중지추처럼 튀어나와서 결국 중세 유럽을 바꿔버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마케도니아 쪽 사람이고, 그쪽에서 알렉산더 선생님 과외 선생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리스야. 거기도 그리스야. 지들끼리는 조금씩 다르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그리스고, 더군다나 페르시아가 보기에는 다 그리스지. 다 쪼꼬미들이거든 걔네들은. 페르시아는 말씀드렸듯이 인도, 뭐 아프리카, 인도 다 했으니까, 아이고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뭐 조금 다르다고, 어? 그래서 바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육해군이 같이 진격을 해요. 육해군이. 근데 오늘은 왜 아테네로 진격을 했는지이지, 아테네와의 본격적인 싸움은 다음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 진격을 하는데 마치 카미가제를 만난 듯이 참 역사의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 없다지만은, 카미가제 때문에 정말로 일본이 계속해서 사무라이 세상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물론 카마쿠라 막부는 그 이후로 힘을 못 쓰죠. 미나모토가 그쪽이 이제 그거를 대처를 한 이제 막부인데, 그때는 막부죠. 나중에 이제 막번이 되지만, 군벌 되지만, 거기는 갑자기 폭풍이 들이치면서 엄청나게 그냥 수장당해요, 페르시아 해군이. 그리고
제가 네루의 그 300에 대한 세계사 편력에서의 그 얘기를 전한 적이 있지만, 제국주의가 민주주의한테 졌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그들은 용병이었다. 뭐냐? 그들은, 그리스는 최소한 정치적인 통일, 제국화는 돼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어요, 실제로. 막 뒤로 빠지고 막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전쟁 때는 실제 있었어. 그러나 페르시아는, 거기에 페니키아인들이나 이집트인들이나 뭐 여기저기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좀 크기나 영향력이 있었던 부족이고, 나머지 가문들은 진짜 군소 가문들 조그만 데에서 다 용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구성된 연합군인데, 목숨 걸고 이렇게 항전할 그런 의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폭풍 만났지.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제국의 군대로서의 훈련이나 이런 건 제대로 됐지, 훨씬 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육상에서도 이제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로 가려고 했는데, 육상에서도 기습을, 그 트라키아 이 족한테 당했던지 해서 기습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단은 첫 번째 아테네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은 카미가제와 기습 공격으로 일단은 좌절이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페르시아가 왜 아테네를 향했느냐, 그리고 첫 번째 공격 루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까지를 본 셈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과서에서 읽었던, 들어본 적이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입체적으로 가면서 어떤 곳에서는 잠깐 멈춰서서 이거저거 생각해보고, 뭐 이를테면은 뭐 이 중간은 아니겠다, 이 전쟁 좀 다 한 다음에 한 방에 다시 한번 그리스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역사 콘텐츠로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 여기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는 과정에서 동서고금 막 삥 여기저기 막 그 오디세이를 펼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끝나야 현대 세상이 나오고, 현대 금융, 뭐 현대의 과학기술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는,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그 만수르인가? 만수르가 아니지. 빈살만이지. 만수르가 원래 부자의 그 어떤 상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빈살만이라고 하는 진짜 엄청난 자산가가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한 말 몇 번 남긴 적 있어요.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전망하는지.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와서 우리나라 그 세계의 이런 사람들이랑도 만나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카타르 월드컵도 이제 시작이 되고, 오늘이 지금 뭐 며칠이지? 이제는 하순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이제 여성 운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태종 이방원처럼 왕자의 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등극한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야. 30대야. 야, 30대인데 중후한 느낌이. 역시 수염이 또 한몫하는 것 같아. 이목구비는 뭐 아직 뭐 초롱초롱하고 하더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진출해서 50년 전에 중동
갔다 온 그 아저씨들 뭐 삼촌들 얘기 듣고 했던 그때처럼 또 이제 중동에서 이번에는 좀 더 스마트한 인프라 구축이 되겠지만은 뭐 건설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 할 텐데 그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페르시아나 그리스 이런 거 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이나 이제 서구 쪽보다는 아시아 쪽이랑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이고 K컬처, K팝, K 뭐 이런 거가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뭐 대만 이런 데가 이제 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설한다고 하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근데 1년 1년 금세 바뀌고 기술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진짜 몇 년 내에 그런 도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설령 그게 똑같이 나왔다고 해도 사우디의 지금 이제 여성이 운전면허를 따는 제가 지금 사우디 친구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만은 그 문화 토양에서 네옴시티 하나 가지고 이제 석유에서 이제 아주 그 현대적인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IT라든지 복합적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갑자기 오일이 이끌었던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이지 전 세계적으로 그 물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뭘 선도한 건 아니잖아요. 네옴시티가 우리나라가 들어가니까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도움이 좀 많이 되길 바래. 어떻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된다고 해서 그 도시가 아주 뭐 유구의 도시들이나 아니면 현대의 도시들 유명한 뭐 서구의 도시가 됐건 뭐 미국의 도시가 됐건 이런 정도의 임팩트를 갖기는 어려울 거다. 중동에서 이미 여러 가지 건축물들 뭐 이거저거 많이 설치됐지만은 여전히 좀 그 갭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실물과 그 사회 문화 이게 같이 가는 그 차이죠.